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식 회담을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부 주주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진과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강성구 펀드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수뇌부와 친분이 있는 직원의 보훈 인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금수저 논란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원인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 선로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늘 낮에 열렸습니다. 회담은 예정됐던 30분을 넘겨 약 4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뭔가 합의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한일 정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서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한 겁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최근 양국 실무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3국은 운명 공동체라며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며 한중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이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나리 기자와 이번 회담의 의미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이번 회담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는데요. 앞서 아베 총리는 대화를 거부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속적 만남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입장차를 보였던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뭔가 해법은 나왔나요? 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가 그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보았는데요. 일본이 역사적 문제와 안보 경제적 문제를 따로 풀어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출 규제로 인한 이 양국 갈등은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도 수출 관리를 대화로 문제로 풀어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수출 규제를 단번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사이의 수출 규제 완화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 수출 규제를 근본적으로
7월 1일 전후로 돌려야 되는 그런 영향까지는 당장은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일이 이른 시일 안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만큼 더 자주 만나서 조금씩이라도 입장 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누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동생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불거진 이 한진그룹 남매의 난 조짐에 이제 관심은 외부 주주의 움직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건은 이 한진칼 2대 주주 강성부 펀드의 행보인데요.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단일 최대 주주는 강성부 펀드 KCGI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에 매기 역할을 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한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주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매기가 있어야 돼요. 매기가. 한진그룹의 우군으로 알려진 델타항공의 등장으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지만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최근 외부 주주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KCGI의 몸값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2대 주주인 KCGI와 조연아 전 부사장 또 반도건설까지 손을 잡는다면 총 지분은 28.75%,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6%포인트 이상 앞서게 됩니다. 델타항공이 조원태 회장의 힘을 실는다 해도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의 이사연임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KCGI는 조 전 부사장 입장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있다 해도 땅콩 회항의 주역인 조 전 부사장과 한 배에 탈 명분 찾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이 한진과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까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임종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조연아 전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공식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공동 경영이라는 고 조영 회장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왔다.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생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에 복귀한 것과 달리 본인은 조 회장의 반대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 전 부사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지난달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이 선친, 즉 고 조양호 회장이죠. 선친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본인, 즉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갖도록 했다고 주장을 한 게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진 측은 조 회장의 발언은 고인이 통상 업무 전결권을 준 것이지 경영권을 맡긴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진그룹과 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이 강성부 펀드 예. KCGI가 이 관심의 핵으로 지금 등장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능하게 보이나요? 예. 일단 이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시작이 조연아 전 부사장의 조원태 회장에 대한 경영권 제동이기 때문에 조연아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보면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성부 펀드 즉 KCGI가 조연아 전 부사장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면 지분이 24%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분율은 높습니다. 어제 조연아 부사장 측에서도 이런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고요. 강성부 펀드가 개별 주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매력적인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연아 전 부사장이 어머니인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또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손을 잡는 것도 또 중요한 시나리오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연아 전 부사장의 움직임을 두고서 이 대한항공 노조에서는 또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표대결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노조가 오늘 성명을 내놨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경영 복귀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노조는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이른바 오너가의 잇따른 일탈 때문에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고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즈음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산업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사흘 앞두고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새 주인을 위해 이른바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데 그룹 수뇌부와 친분이 있는 직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어제는 희망퇴직에 이 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 직원들의 인사 발령으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룹 수뇌부가 그동안 신세를 진 이들을 배려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비서를 지낸 A씨는 지난 10일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 판매 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년 전 오남수 당시 그룹 전략경영본부장의 비서 출신인 B씨도 같은 날 금호 T&I에서 아시아나항공 상용 판매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주치 자녀 역시 상용 판매팀에서 아시아나항공 판매 지원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를 둘러싼 해석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해당 팀에 원래 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한직인 공항이나 정비 파트로 발령났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매각 이전에 희망퇴직 신청이 진행되면서 인사 발령에 더 민감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5월 희망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인수 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문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아시아나는 그룹과 계열사로 파견된 인력 중 복귀 희망자에 대한 정기 전부 인사 발령일 뿐 희망퇴직과는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인수가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조직에 있던 직원들의 인사 발령이 희망퇴직에 앞서 이루어지면서 다른 직원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해 12월 1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이 애초 노선 공사 과정에서 선로 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부실 시공이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된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던 강릉선 KTX 408호기가 서울 방향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으로 나뉘는 선로 부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선로 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에는 서울 방향이 아닌 강릉 차량기지 방향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로 가는 강릉선 KTX는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달리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조사위가 이처럼 신호가 뒤바뀐 과정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신호를 수집하고 관제센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청량신호소의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앞서 역무원은 문제가 있는 서울 방향 철로는 그대로 둔 채 엉뚱한 강릉 방향 선로 전환기만 점검하다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요. 국토교통부 측은 애초에 선로를 잘못 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전환기 점검을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 두 기관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기자. 그런데 공사를 감리한 감리원이 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던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공사가 제대로 됐냐를 파악하는 감리원이 서울 방향 본선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 공사 과정에 케이블 연결 도면이 서로 달랐고 이를 발견해서 수정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결국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통 전에 선로와 신호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할 수 있었는데 당초 96시간 정도 진행돼야 했었는데 이마저도 1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새 선로 전환기에 대한 유지 보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조차 없었던 점도 사고의 부가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됐던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이 월성 1호기를 결국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이 됐네요. 네,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정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결국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영구 정지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관련해서 이 원안위 내에서도 이견이 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세 번째 논의에서도 수명 연한이 남은 원전의 첫 영구 정지 사례인 만큼 재가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이견이 불거졌는데요.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원안위는 결국 표결을 통해 최종 영구 정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구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내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이 암 환자의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기준 암 관련 통계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암 발병 후에도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암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187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암 확진 뒤 5년을 초과해 생존한 환자 수는 103만여 명으로 집계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암 환자의 5년간 생존율을 비교한 상대 생존율은 70%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로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달을 꼽았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살까지 다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자는 39.6%, 여자는 이보다 낮은 33.8%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네, 남녀를 합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환자 수가 2만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위암은 간암과 대장암 등과 함께 1년 전 조사 때보다 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폐암과 전립선암 등은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성별을 나눴을 때는 남자는 위암과 폐암, 대장암 순, 여자는 유방암과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암종별 생존율을 따졌을 때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았고 췌장암의 생존율은 12%로 가장 낮았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부동산 규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데요. 대출 문턱은 확 높아졌는데 적용 기준 등 이 세부 사항 마련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서 소비자도 은행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입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막 발표를 하니까 대출을 좀 해서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을 살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데다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뒤섞뒤섞 하더라고. 이번 규제 강화로 1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연소득 대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비율이 기존과 달리 40% 일괄 적용하는 규제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도 당장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해지겠죠. 가계약 같은 걸 인정 안 해주는 거나 주택가격의 선정 시점이 담보 평가일이었는데 대출 신청일로 바뀌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거나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혼선이 있었던 거죠.
이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 지점을 찾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적용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전세 대출 등 세부 사항은 일러도 내년 1월에나 확정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소비자도 은행도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거나 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등 이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도 구할 수 없습니다. 32평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 좋은 게 7억 8천까지 거래됐는데 다 나가고 한 개 딱 있는 게 아주 20년 된 기본 7억 5천. 대출이 막혀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매물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동네에 하시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안 되겠다. 대출이 안 돼서 그분들이 일단 포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대입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 뒤에 매수세를 녹제는 대책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입지가 좋은 전세 매물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15억 5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계속 오르네. 16억 나와도 뭐. 이런 가운데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전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입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이 전세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내년에는 세제, 대출, 또 청약제도 전반에서 부동산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청약제도와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박규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이 집에서 2년을 살아야 하고 2년을 못 채우고 양도하면 1년에 2%씩 15년 넘게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다주택자들 취득세 부담도 더 늘어납니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현 최대 3%에서 4%로 올라가고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율이 지금은 2%인데 최대 2.99%까지 가중됩니다. 청약제도 관련해선 내년 3월부터 불법 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1년에서 5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규제 지역에 따라 더 늘어나는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당첨되면 10년간 당첨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밖에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즉각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중장년층은 보통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처한 경제적 실태를 봤더니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취업을 해도 월 200만 원을 못 버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중장년층이 벌어들인 소득은 평균 3,441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92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겁니다. 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 잔액은 4,459만 원으로 같은 기간 331만 원 늘었습니다. 다수의 중장년들이 소득은 제자리인데 반해 빚만 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임금 수준이 다소 낮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의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장년층 60% 이상은 연간 소득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월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장년층 10명 중 4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10명 중 3명은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노후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 해를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 높을 것으로 보여 크리스마스 날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는 말썽이지만 크리스마스인 내일 다행히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평년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만 챙기고 나가신다면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기에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강릉 11도, 울진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모레 전남과 경남까지 확대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